예전에는 이런 말 했어요. 제가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하다. 왜냐? 법정에서 보니까. 이제 이 말 옛말입니다. 요즘은 10억 1억만 돼도 싸웁니다. 정말 슬프지만 마지막 로또라고. 우리 형제는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하호호 했던 형제들 갑자기 돌변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당연하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실수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에 대한 게 대중적으로 오르내는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왜냐? 다 남의 얘기였죠. 사실상입니다. 2014년도에 상속세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신고하셨던 분이 한 4,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는 9조 10조씩 거치고요. 내는 대상도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사망자 수가 3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 6, 7% 정도가 상속세를 냅니다. OECD 평균이 대부분 2, 3%예요. 2014년도가 딱 그 정도예요. 한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였죠. 야, 그거는 부자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 얘기 달라졌습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추 지금 잠재적으로 상속세 내야 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7, 80%가 지금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 70, 80%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씩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속세 얘기 대중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미리미리 다양한 컨텐츠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2017년도에 그때쯤부터 제가 CEO나 이런 분들 조찬 만찬 강의로 상속세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주민센터에서 강의가 요청이 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양이 됐어요.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이구나 라고 해서 강의를 갑니다. 강의를 가면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 가면 600명, 막 800명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상속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모님들 70대이신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끝나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정말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했어요. 제가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하다. 왜냐? 법정에서 보니까. 이제 이 말 저 안 합니다. 옛말입니다. 요즘은 10억 1억만 돼도 싸웁니다. 10억도 돼도 싸우고 1억만 돼도 싸워요. 놀라겠지만 상속 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게 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10%, 20%씩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가지고 싸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10중 8구, 80%는 1억 원 이하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삶이 달려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지켜봤거든요. 저는 거의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간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오서 보면 진짜 엄청 많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 중에 원인은 상속인이 나이가 50대에서 60대일 때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인생 사이클로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는 게 평균적으로 49세입니다. 50세 때부터 나는 백수라고. 퇴직금만 일부 있습니다. 근데 나 밑에 자녀들이 지금 커가고 있어요. 취업 못하고 있고 캥거루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미치겠어요. 돈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슬프지만 마지막 로또라고. 상속은 마지막 로또라고 그걸 접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재산의 일부는 내 거겠지, 일부는 내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나이가 그렇게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형제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시고 있는 형제가 미리 증여로 재산을 가져가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 내가 가져갈 포지셔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20, 30대 청년들은 자녀 수가 적어요. 근데 1970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평균 출산율이 3에서 4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속인분들의 형제분들 기본적으로 3명에서 4명이에요. 포지셔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무실에서 경찰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슬기로운 부의전을 가족들끼리 미리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유언이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증을 쓰는 게 먼저인데, 저는 어떤 것에 대한 공론화하기 전에 부모님과 자식들끼리 명절 때 모여서 이걸 공론화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하지 않으면요, 그 유언증을 쓰더라도 결국은 소송을 겁니다. 이 유언증이 제정신 때 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유언증으로 부동산을 내가 100% 가져가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
승구소송을 해서 그 지분의 1%라도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마음대로 못 씁니다. 팔지도 못해요. 어떤 매수자가 부동산을 99%만 사갑니까? 1%도 사가야죠. 근데 그 1% 가진 형제가 완전 의가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100억을 줘도 나는 1%안 팔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팔죠. 그래 됩니다. 실제 그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 형제는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먹고 연애 몇백 건의 상속세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하호호 했던 형제들 갑자기 돌변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정말 냉정한 현실이니까 제발 살아생전에 가르마 좀 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실수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이거예요. 이 땅은 둘째 가져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형제들은 둘째가 저걸 가져간다는 걸 납득하는 게 아니라 왜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민감한 표현이기 때문에 재산 배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툼 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금 재산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배분을 잘못하게 되면 재산 배분으로만 싸우고요. 어머님을 아무도 모시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텐데 이거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제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짜시는 거예요. 제발 미리미리 짜시고 미래 세금 얼마 나올지랑 자녀분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주실 거 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모시는 애 많이 주겠다. 진짜 그렇게 하겠다. 아예 딱딱 잘라서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면 뭐 줄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돼 있지 않으면 형제들은 100% 싸우게 될 겁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실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게 되는데 상속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상속 협의가 되면 좋죠. 살아생전에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아주 좋죠. 거기까지 진짜 화목한 가정이고요. 근데 화목한 가정이 안 됐다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배우자가 1.5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1입니다. 그래서 1.5, 1.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한다면 1.5, 1. 그러니까 배우자는 3.5분의 1.5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갔었을 때 이게 정말 미래 부동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끝날 수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배우자 돌아가셨을 때 또 싸울 거냐? 제발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마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무사님이 좀 중재를 해서 이렇게 자산 나눠가지시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 외부인을 쓰는 순간 그거는 싸우자란 얘기입니다. 가족 간의 얘기예요. 가족 간에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냥 상속세는 얼마 정도 나온대라고 얘기만 들었어.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재산 배분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세무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문가를 들이밀면서 이 사람이 마치 재산 배분을 하는 절대자인 것처럼 비춰지면 그 가족은 거의 100% 싸웁니다. 여러분들 제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대화로 제발 먼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치매 초기에도 결국은 이분의 경증, 증상 여부에 따라서 인정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봤어요. 의사분이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유언증을 쓰면 그것에 대해서 효력이 부인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는 정황을 따질 거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는 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협의된 바가 있다면 그대로 나누시고요. 그것대로 안 됐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바가 있으니까 그 자녀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깜빡하시면 안 되는 게 세후 재산을 나눠야 된다. 이런 개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쳐볼게요. 10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3분의 1씩 나눠 가지자라고 나눴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 10억에 대한 세금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 3억 원이 나왔다. 그럼 자, 1억 원씩 우리 객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 오빠 나 돈 다 써버렸어. 모르겠어. 근데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연대납세이기 때문에 동생이 안 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받은 게 이미 3분의 1 말 그대로 3억 원 이상 받았잖아요. 나머지 형제가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압류당합니다. 부동산 압류당하고 바로 공매 던져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된다. 결국 항상 세금을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 가지는 거다. 상속재산의 배분은 세후 재산으로 나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재산에 대한 나눔, 재산에 대한 얘기는요, 제발 만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당사자들끼리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뭐 배우자가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의 형제들이, 이런 분들은 제발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개입을 하는 순간 노이즈가 엄청 커져요. 절대 합의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속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형제의 우애, 부모님의 사랑을 망가지지 않게끔 상속인들끼리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인들이 개입을 할수록, 아까 말했던 세무사나 변호사가 개입을 할수록 그 다툼은 파국으로 가는 걸 제가 거의 10년간 봐왔습니다. 제발 상속인들끼리 문자, 전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문자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결이 날카롭게 서 있는지, 나는 어떤 결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송곳처럼 느낄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만나서 얘기 나누자 하시고, 만날 때도 상속인들끼리만 만나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고 그러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 만났을 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항상 조금씩은 두고 얘기를 나눠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재산 가지고만 막 얘기를 나눠서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는데 세금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대. 배우자한테 많이 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대.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끼리만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어머니 먼저 주고 어머님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우리 받은 다음에 어머님이 혹시나 잘 모셨는데 가시면 그때 또 나눠 가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후 재산에 대한 나눔이니까 돌발 변수까지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옆에 계신 다른 부모님부터 제발 챙기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아버지가 좀 먼저 돌아가신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머님에 대한 먼저 위로부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요. 첫 번째로 상심증후군이에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그냥 무감각하게 이 배우자랑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죽으면요, 상심증후군으로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 같다, 다리가 하나 잘려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잘 위로가 안 되면,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아버님의 상속세 처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6개월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막 따라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 극심한 외로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재산보단 제발 그것부터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분들 제발 이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이에요. 말 그대로 혼자만 그 넓은 집안에 덩그러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집안의 공간을 제발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대부분의 경제적 대소사는 남편이 했을 거예요. 아내분이 갑자기 그런 걸 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요, 어머님들은 상속인으로 왔는데 은행 계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다 했어, 아들내미가 다 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 보고 직접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미 70대 80대이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거 은행 거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런 것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갑작스럽게 사별하면 진짜 상황적 요인이 그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몰고 가니까 제발 이런 것들 안 일어나게 많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분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저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내가 부모님을 그냥 내 집에 모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니면 남아있는 아버지 얘기 꼭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분들은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용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용산에서 이제 평생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은 분당에 계세요. 그러면은 자녀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우리 이거 용산 거 이제 집 정리하고 제가 분당으로 모실게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죠. 아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 이래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뭐 사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편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평생 용산에서 살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회적 고립. 내가 갑자기 분당을 가면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나는 용산에서 만날 친구들이 있습니다. 병원 같이 가는 친구, 운동 같이 하는 친구, 뭐 하다못해 고스톱 같이 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다 용산에 있는데 나보고 갑자기 분당으로 가라고? 이거 미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빨리 돌아가시란 얘기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녀분들이 용산 집을 자주 찾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나 직장이 용산 근처에 있다, 부모님이랑 주중엔 여기서 지낼게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랑 차라리 그게 어머님을 위한 길이에요. 어머님에게 일정한 루틴을 주는 게 그분에게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밥을 혼자 먹는다? 이거 엄청난 사회적 고립입니다. 근데 결국은 분당에 모셨는데 점심 맨날 혼자 드시고 자기들은 직장 일 가고, 이거 말이 되겠냐고요. 분당 가면 어머님 할 게 뭐가 있어요? 손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손주 본다? 이게 정신적으로 그러게 하루 이틀 놀아주는 건 좋지, 진짜 이거 볼 때만 이쁜 거예요. 손주는 직접 육아를 한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이거 하라고 말씀 진짜 못 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거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도 어머님이 좀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봐야죠. 그 집을 우선은 팔고 그 앞에 그 단지 내에 다른 아파트로 이제 전세나 월세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믹스해서 집안에 맞는 솔루션을 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큰 와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망 직전이어도 제발 세무사를 찾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합법적인 선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상속세 가액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제발 조금이라도 뭐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한번 만나보십시오.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실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질문지에도 적혀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3일장 끝나고 사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가시면 그 주민센터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요? 하면 알려주실 텐데요.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가지에 대한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자마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선박 자동차에 대한 내역을 줍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이랑 자동차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 보험, 적금,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연금 얼마 남았는지, 국세랑 지방세 체납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러나 한 21일 정도 걸려요. 상속이 일어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절차들이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걸려요. 좀 있다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금, 적금의 계좌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내역을 전부 다 계좌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좌 내역 10년치 확인하는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계좌 내역 확인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세무사 찾아가는 건 전달에 가면 되지, 그 달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미리 세금은 얼마나 나올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인들끼리 슬기롭게 부의 이전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망이 펼쳐지면 최대한 빨리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미래에 그 재산을 제대로 못 지키면 2차 슬픔이 여러분들을 덮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소중하게 부모님이 모았던 재산 지킬 수 있게 상속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상속은 미리 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세금을 방어하는 것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제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것 아니라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발 미리 전문가들 찾아가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